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무덤덤하게 감춰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네요. 이 사연을 적기로 마음을 먹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정말 어떤 말로 제가 겪은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소름이 쫙 돋는 일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막상 제 일로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밤푼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모두 꿈꾼다는 성대하고 웅장한 결혼식을 마친 뒤에 신혼여행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환상의 섬 몰디브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이 부분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모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제 결혼식 이야기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결혼식 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여성들이 꿈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값비싼 호텔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고 허니문이 대명사인 몰디브까지 다녀왔죠. 제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업가였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냐면요.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들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답게 씀씀이도 크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랑은 친구 결혼식 주연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면서 아주 끈질기게 청혼을 했어요. 솔직히 어떤 여자든 번듯하게 생긴 돈 많은 남자가 좋다고 쫓아다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서툴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편은 저에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에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면서 엄청나게 선물 공세를 했어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어울리는 옷과 가방 같은 명품들을 자주 선물해 주었어요. 솔직히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명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에게 이런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가서 환불하라고 돌려주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더 반했다는 90년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뱉고 저에게 더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거절도 지쳐서 결국에는 선물을 받기 시작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선물을 주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눈을 부릅뜨고 명품 선물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지만 만나면서 흐린 눈을 하다 보니 솔직히 명품 선물 받는 게 또 즐겁긴 하더라고요. 제 돈 주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이 떨리는 일입니까?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땡큐지요. 자연스럽게 저는 남편이 주는 선물에도 익숙해지고 남편이 데리고 다니는 최고급 레스토랑이며 카페 같은 곳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한 지 3개월 만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쁘게 입고 나오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선물해 주었던 옷 중에서도 가장 비싸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나갔는데 안내받은 자리에 떡하니 시부모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작 3개월 만에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으니 당황스러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리 언질이라도 줬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피했을 텐데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으니 속으로 무척이나 원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시부모님께 저를 소개시켜주자 시부모님이 앞다투듯 저를 반가워하면서 서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얼마나 참하게 생겼는지 실물 보니까 더 예뻐 죽겠네. 너무 만나보고 싶었지 뭐야 내가. 부담스러울까 봐 가볍게 인사할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
우리 아들 잘 만나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생긴 것도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고 폼나는 것도 잘 어울리는구먼.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하면 딱이겠어. 우리가 고지식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절대로 반대할 마음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려서 우리 아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면 좋겠네. 맞아요. 요즘은 뭐 내줄 것도 없긴 하지만 또 부인 있는 사업가랑 미혼인 사업가가 업계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니까 우리 아들이랑 예쁘게 만나는 건 좋은데 하루빨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만나자마자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환영을 해주신다는 게 좋았습니다. 제 손을 꼭 붙들고 절대로 우리 아들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시는 시부모님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저에게 보여주시는 호의적인 모습에 저도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쥐뿔도 없는 저희 집안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물을 뿌리면서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하는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하지만 제 상상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예쁘다는 칭찬과 함께 우리 며느리 하면서 벌써부터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어요. 연애를 한 지 3개월 만에 어쩌다 보니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 뒤로는 사실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 타령을 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 나이가 그때 30살이었는데 아무리 친구들을 찾아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결혼을 한 애들이 몇 없었어요. 저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는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애둘러서 30 중반은 되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고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얻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저를 졸랐습니다. 나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꼭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둔 게 있단 말이야. 나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지친 상태에서 와이프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밥을 먹는 게 내 꿈이었어. 오빠 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데 내가 어떻게 매번 오빠 저녁밥을 차려줄 수 있겠어? 고작 저녁밥 때문에 결혼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그런 거라면 조금 더 미뤄도 될 것 같은데 아내는 밥을 해주는 기계가 아니잖아. 나도 나만의 일상이 있는 거라고.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매일같이 뜨끈한 밥을 차려달라는 게 아니라 뭐 주말도 있고 연차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 주말만큼은 아내가 직접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행복이지 않을까?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주말에만이라도 밥을 차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을 꿈꾼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모 남편의 진심이 그것이라고 하니까 주말에 밥 한 끼 차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 같아 보였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돈만 보이고 앞으로 노후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다들 하게 되잖아요. 저한테 속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부자인 남자를 어떻게 쉽게 잘라낼 수 있겠어요? 한눈도 팔지 않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을요. 결국 연애를 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은 소원대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급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한 달 내내 노래를 불러대는데 저도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서둘러서 약속을 잡게 되었죠.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준비성이 철저한 남편은 정말 최고급 한우에 엄청 비싼 양주의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눈이 돌아가는 건 아주 시간 문제였죠. 속으로 우리 딸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나 보다 하셨을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오죽하면 남편이 가지고 온 선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말도 제대로 못 걸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또 넉살 좋게 싹싹하게 굴면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자 부모님도 마음을 풀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붙잡고 물어보셨다니까요. 저 남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약점 잡은 거라도 있냐 하면서요. 아니 어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건지 아픈 데도 없고 약점 잡은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남편의 의견에 힘을 더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연애 6개월 차에 결혼을 하기로 프로포즈를 받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결혼식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양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식장도 정해야 하고 웨딩드레스 투어도 해야 하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야 하나 막막해 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을 거치니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도 예상보다 일찍 가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막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아이, 하루빨리 결혼해서 우리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면 그거만큼 효도하는 것도 없지. 결혼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손주부터 안겨달라고 하시니 저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미 남편에게도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절대로 일을 그만둘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다 해둔 상태였거든요.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제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이후에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다 말을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시부모님께서 자꾸 결혼해서 결혼하고 나면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다른 것보다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 내조도 잘해야 하고, 알았지?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고요. 맞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아깝지. 대기업 복지도 좋고 혜택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만둬. 거기다가 대기업 들어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대기업은 회사 대출도 빵빵하게 나올걸, 그치? 그러니 일을 그만두기 아깝겠네.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우리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니? 남편이 제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이 어색하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자인 집안이 마음까지 너그럽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날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인사까지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아버지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글쎄 휴대폰을 식당에 두고 왔지 뭐예요? 부모님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당에 가서 휴대폰을 찾아서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구석에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시를 하고 차에 탈까 고민을 하다가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가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고 시부모님은 약간 공손한 자세로 남편의 화를 다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할 말을 정해드렸잖아요. 아, 왜 자꾸 오버를 해서 긁어부스름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애지간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국물도 없어요. 아이고 알겠어. 우리가 주책 맞게 너무 나대긴 했지. 보아하니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만. 아무튼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시부모님이 남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 분위기가 보통 가족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영 이상하고 찝찝하고 왜 저렇게 남편에게 꼼짝도 못하는지 궁금했지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부모님 차로 돌아오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천사 같은 우리 남편은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매일같이 꽃 선물을 주면서 자기와 결혼을 해주어서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공수표도 마구마구 날렸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어떤 결혼식이 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꿈에서만 꾸었던 야외 결혼식이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화려한 여름꽃들로 아침을 만들어서 햇빛이 짱짱한 날에 정말 예쁘게 하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골라온 식장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카탈로그를 저에게 들이밀었어요. 정말 딱 봐도 억소리가 나는 엄청 비싼 호텔 식장을 잡겠다면서 들이미는데 저는 그제서야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돈이 많은지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써?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이제 우리도 결혼할 거니까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아?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적당한 사업도 하고 보는 거야. 매달 달라서 잘 모르겠네. 그냥 이 정도는 써도 티 안 나니까 그런 줄 알면 되지. 끝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길래 전 점점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자 남편은 갑자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서 말을 돌렸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 휴양지로 가는 게 아무래도 사진 찍기도 좋고 놀고 먹는 것도 신이 나겠지. 몰디브 어때? 몰디브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던 꿈의 나라였거든요. 저에게 최고급 호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리조트면 자기도 만족하겠지 하고 물어보는데 진짜 꿈 같은 일이 현실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저에게 너무 빠르게 결혼하는 건 아니냐, 아직 앞길도 창창한데 너무 한 사람에게 몰두하는 건 아니냐고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정말 결혼식 준비까지도 3개월이 걸리지 않았고 그런 것 치고는 남편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한 건지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남편이 골라둔 비싼 수입산 드레스까지 입게 되었는데 사실 이 드레스에도 얽힌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에 꽂힌 신부이고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는 하객들이 전부 기억을 하지 않겠어요. 드레스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고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생각해 둔 드레스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골라와서는 저에게 입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살짝 다툼이 있긴 했었지만 남편은 이 드레스가 정말 비싼 수입산 드레스고 의미가 있는 거라며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했어요. 수입산인 것 치고는 상태가 좀 별로긴 했지만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하는데 당연히 비싼 수입산 드레스겠지 싶었어요. 저희는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남편의 손님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같이 남편이랑 어색한 사이처럼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이상기류가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맴도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심지어 처음 보는 남편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재수씨 든든한 회사원 남편 둬서 좋으시겠어요? 원래 남의 돈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긴 한데 안정적이잖아요.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우리 남편은 사업가인데 갑자기 웬 회사원인가 싶어서 제가 얼굴에 의문을 가득 품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아주 눈에 띄게 당황해하면서 그 손님분의 옆구리를 툭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젠데 아직도 회사원 타령을 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긴 했지. 간만에 보는 티 내지 말라니까 여기 와서 티 내고 있네.
아, 맞네. 너 회사 그만뒀지? 아, 내가 자꾸 그걸 까먹고 산다야. 너 사업 잘 된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둘이 너무 어색하게 하악거리면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영 이상해 보였지만 결혼식이라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자주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라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이상한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남편이랑 유학 시절에 만나서 진한 우정을 나눈 사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 남편이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거든요. 심지어 시부모님도 남편이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언제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남편에게 유학을 다녀왔었냐고 완전히 토종 한국인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대답 없이 웃고 말더라고요. 유학 생활이 어땠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기도 전에 남편이 친구랑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지 싶어서 뒤이어 들어온 제 친구들과 남편의 몇몇 지인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이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러 왔고 저희 화려한 식장과 분위기를 보면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올리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신나서 결혼식을 올렸던 것 같아요.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2부 식순까지 모조리 다 끝내고 나니까 결혼을 왜 2번은 못하겠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 드는데 오죽하면 결혼식 끝나고 살이 빠진 것 같다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몰디브를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다음 날 떠나기로 했었기 때문에 하루는 결혼식을 올린 호텔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인사를 나누고 시부모님께 웃으면서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보통은 며느리들이 자주 찾아간다고 하면 그래라라든지 아니면 뭐 자주 보자라든지 긍정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 시부모님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뜻모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뭘 그리 자주 찾아뵙겠다는 거니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지내자구나. 아니 나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킬 마음 전혀 없다. 며느리 자주 만나봐야 서로 갈등만 생기고 오해만 생기지 뭐가 좋다고 자주 만나니 전화도 자주 하지 마라. 나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한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도 끄덕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안부도 서로 주고받을 필요 뭐 있겠냐고요. 아들 통해서 연락받으면 되니까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자주 보고 살아봐야 서로 부담스럽기만 하지. 솔직히 너무나도 의외였죠. 아들이 엄청 잘 나가는 부자 사업가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불을 켜고 시집살이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전화도 하지 말고 안부도 묻지 말고 지내자고 하는데 어느 며느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야 엄청나게 꿀 같은 말이긴 했지만 남편은 또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다 싶어서 슬쩍 눈치를 봤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향해서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날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싸운 것이 생각이 나면서 혹시 시집살이를 시키지 말라고 시부모에게 눈치를 준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잠깐 결혼식 뒷정리를 하는 시간에 제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진심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에 둘만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서둘러 준비해 온 말을 했죠. 저 어머님 제가 부족하게 느껴질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주도 하고 효도도 하도록 할게요. 비록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길지 몰라도 가족이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요. 우리 저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하게 우그러지는 것 같고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나 싶어서 덜컥 긴장감이 맴돌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제 말에 감동이라도 받으신 건가 보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아무튼 그날 호텔에서 1박을 한 이후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침부터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몰디브로 떠나기 전에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분 다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시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뭐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출발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우리 부모님이랑은 통화했는데 시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신혼여행 가는 걸로 뭘 그렇게 전화까지 드리고 그래 어차피 가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일일이 전화하고 할 필요 없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첫날인데 전화로 인사라도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안 받으시니까 걱정되고 그러잖아 남편이 궁시렁거리더니 본인이 전화를 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엄마 하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제가 전화를 했을 땐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 남편이 전화를 하니까 단박에 받으셨으니까요. 이제 곧 비행기를 탈 거라면서 통화를 하는데 순간 아주 이상한 곳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볼에 살짝 눌린 건지 순간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는데 통화 중 화면이 아니라 그냥 바탕 화면이 뜨는 거예요. 글쎄 전화를 안 하고 있었으면서 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태연한 표정으로 혼자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남편에게 왜 연기를 하냐고 추궁을 하기도 애매했고 부모님이랑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아주 오랜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몰디브는 모든 잡생각들을 잊게 해줄 만큼 환상적인 섬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가족 여행으로도 꽤 찾는 곳인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냥 너무나도 곳곳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명히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방은 제일 비싸 보이는 호화로운 방이었는데 배정을 받은 방은 일반 룸이었어요. 우리가 예약했다는 방은 이게 아니라 다른 방이지 않아 가격 차이도 엄청나긴 나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방 바꿔달라고 하자. 아유 이 방이나 저 방이나 다 똑같지 뭐 신혼여행까지 왔는데 직원들이랑 싸우기 싫은데 안 불편하면 그냥 여기 있자 그러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더 주고 비싼 방을 얻었는데 싸구려 방을 주면 당연히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에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빠 유학도 다녀오지 않았냐고 가서 따지면 되지 않냐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쟤들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 푼돈 가지고 기껏 신혼여행 왔는데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여기서 지내자. 돈을 더 내고도 호구같이 구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지만 돈이 있으면 원래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 싶어서 저도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과 몰디브에서 여러가지 즐길거리도 즐기고 맛있는 밥도 먹고 돌아가기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슬쩍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자마자 신혼집에 가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고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저희가 결혼할 때 약속을 하기로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년 정도 살아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을 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이렇게 좋은 것만 보면서 살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어떻겠소?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이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깊은 한숨을 내뱉으면서 사실 못한 말이 있다면서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우리 와이프 걱정시키기 싫어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지금 내 사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남편이 돈을 쓰는 모습만 봐도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거렸죠.
당신이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 회사에서 대출이 좀 잘 나오지 않나 싶어서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꽤 큰 돈이 필요하거든. 은행에서 빌리자니 이자율이 너무 만만치 않고 긴급 상환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싶어 당신이 회사 대출을 받아주는 대신에 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로 묵이면 평생 위험을 같이 감수할 수 있잖아. 거기다가 내 사업의 성공으로 얻은 열매는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나를 믿고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남편이 정말 진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오는데 저도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위험할 때 제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대기업에서 회사 복지 차원으로 사원을 위한 특별대출 같은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자가 매우 저렴한 대출이요. 그래서 서울에 가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또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대출금 갚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대략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무척이나 놀라긴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따져도 거의 1억이 든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돈을 아껴가지고 사업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알았는지 갑자기 저를 꾹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게는 늘 최고급 대우를 해주고 싶었어. 나는 그 꿈을 이뤘고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한 열매를 맺을 일만 남은 거야.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꽤 좋은 허니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조르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짐가방을 챙겨 들고 나와서 게이트 밖으로 나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나 잘 도착했고 지금 혼인신고하러 구청에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 엄마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예, 너 지금 한국 도착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는 거야? 응, 그렇게 됐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는 해야 하는 거 좀 빨리 하게. 아니, 예능 겁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거야. 일단 알겠어. 지금 네 남편도 옆에 있을 거 아니냐? 일단 구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대답만 해. 근데 옆에서 일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는 언니의 목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몰래 도망쳐야 한다고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구청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 엄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과 떨어져서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 너 지금 당장 네 남편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구청 뒷문으로 빠져나와. 당장 당황한 기색 보이지 말고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나와야 한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 건데 대체 이럴 시간 없다고. 빨리 당장 도망 나와. 뒷문으로 조용히 나오면 거기에 택시 대기시켜 놨으니까 그거 바로 타면 돼. 엄마랑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소리에 저는 일단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천천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구청을 빠져나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바로 뒷문으로 도망을 나왔고 엄마 말대로 택시가 한 대 서 있는데 택시 문을 여니 엄마랑 언니가 타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뒷자리에서 절 보자마자 살았다며 신이라는 신은 다 찾으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시켰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냐고 화를 내니 네 남편 아니지. 남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놈 아주 악질 사기꾼이더라. 엄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꾼, 내 남편이 사기꾼이라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1시간을 달려서 집에 도착을 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궁금해 헐레벌떡 들어가니까. 글쎄 시어머니가 똑하니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시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더니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건 다 뭐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개를 푹 숙여 죄송하다고 아가씨 미안합니다 하는 말만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랑 언니는 옆에서 가슴을 퍽퍽 치면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난 거죠. 제발 설명을 똑바로 해주세요.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아가씨가 뭐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면서 입을 여는데 정말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제 머리를 강타하며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맞는지 제가 지금 몰디브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린 그 남자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그동안 속여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가씨가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새엄마라는 소리인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엄마면 어떻고 새엄마면 또 어때요? 그런 건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저 역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이고요. 엄마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고 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부부인 척했던 사람 또한 고용된 남자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 역할을 한 배우인 거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와 엄마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 옆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시모인 줄 알았던 가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진실은 정말 추악하고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와 결혼을 한 남자는 저희 역할 대행사의 단골로 등록되어 있는 손님이에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고아의 사업가인 것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던 아주 질 나쁜 사람이었다고요. 이 여자 저 여자 등을 처먹어서 긁어 모은 돈으로 결혼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을 여러 뽑았기 때문에 거짓이 한 점 없다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남편이 집도 부모도 없고 하물며 사업가도 아닌 인생 전부가 가짜인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를 쳐서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돈을 뜯어내는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여자들을 만나서 사기를 치다가 이번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가씨가 걸려들게 된 겁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한탕 크게 성공하면 보너스 주겠다고 이번에는 억 단위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녹취록도 있어요. 제가 연기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단 잘 맞춰주라고 했고요. 시어머니 대행을 했던 사람이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빚을 같이 지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거냐고 넌지시 찔러본 적이 있었대요. 남편이랑 했던 대화를 전부 녹음 떠났었다며 저에게 들려주는데 정말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아 혼인신고로 무기면 같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줌마는 무슨 그런 아마추어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걸 왜 같이 갚아? 그때가 되면 사업이 많이 힘들어서 위장 이혼하자고 말을 하면 돼. 위험부담은 혼자 하는 게 낫다. 아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내가 이렇게 등쳐먹은 여자가 한둘이일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줌마는 그냥 우리 엄마인 척 연기나 잘해 내가 보너스 두둑하게 주겠다니까.
그동안 남편이 돈이 있었던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서 3억이라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전에 등쳐먹은 여자들에게 번 돈을 전부 쏟아부은 것이었어요. 저에게 주었던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했던 것들도 진짜는 처음에 준 2개가 전부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아, 요즘은 짝퉁도 뭘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줌마도 봐봐. 이거 진짜랑 완전 구별도 안 가지. 걔도 전혀 모르더라니까. 뭐 원래 명품에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속여먹기 좋은 거지. 3억 받으면 뭐 하지? 벌써 기분 좋네. 처음에 줬던 가방 2개는 중고로 산 진짠데. 아, 그건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네. 아까워라. 녹취록을 듣는데 이게 전부 다 진짜가 맞는지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낸 다른 사람은 아닌 건지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가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가득한 엄마가 쏘아대는 걸 보고 있는데 제가 휴대폰을 다시 키니 쉴 새 없이 휴대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제가 구청에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는 3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저에게 어디로 사라진 거냐, 어디 쓰러진 건 아니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위험한 일에 휘말렸냐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문자를 폭탄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이 정말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가짜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는 돈을 받고 일을 한 배우니까 발을 빼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에게 따로 진심을 다해서 한 말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라고 했어요. 진짜 뒷골이 당긴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어요. 전 결국 엄마와 언니, 그리고 가짜 시모까지 전부 다 같이 경찰서로 찾아가서 남편을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마친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정에 와 있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친정에서 불러서 급하게 오게 되었다고 여기로 좀 와달라고 하니까 1시간쯤 지난 뒤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우스워도 그렇지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친정에 오는 경우가 어디서 내 연락은 왜 안 받았냐고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화를 버럭 내는데 저희 엄마도 언니도 저도 싸늘한 눈빛으로 사기꾼 남편 놈을 바라보고 있으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다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남편이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건이 여러 개 접수가 된 상태였더라고요. 남편은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저에게 핏발을 세우면서 소리를 쳤어요. 야, 네가 뭔데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지랄이야. 네가 손해본 게 뭐가 있다고 신고를 하냐고. 결혼식 비용도 거의 다 내가 처리했고 네 돈 들어간 거 몇 개 없잖아.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신고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이 남편이 돈을 낸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희도 3-4천만 원 가까이 돈을 썼어요. 물론 그 돈을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결국 남편은 여러 사기 행각이 밝혀지고 그동안 경찰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인정되어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아찔한 기억이죠. 그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억이라는 돈을 덜컥 대출이라도 해줬으면 어떻게 되었겠냐고요. 제 인생이 진짜 망하는 길로 빠져들게 되었겠지요. 저는 그 이후에 수소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찾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그 사람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게 되었으며 그 사람은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여자들이 먼저 돈을 갖다 바친 거라고 뻔뻔하게 굴었지만 판사가 그 거짓말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재판으로 그 인간이 실형을 받게 된 것을 본 이후 정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제가 결혼을 올렸다는 걸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싫어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도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라는 거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하는 마음에 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다른 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물론 욕도 무진장 많이 받을 거 알고 있지만 다 감내해야죠. 미움받을 용기로 쓴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마음의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다 잊고 평온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과 겉모습에 눈이 먼 제가 벌을 받았다 생각하고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에게 언젠가 다시 웃음꽃이 필 날을 기다리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만이 가득하고 큰 시련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